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을 겪는다고 하지만 어디 가서 제 사연을 얘기하면 다들 절레절레 놀라시곤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 사연을 여기다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딱 40이 된 광주 사는 여성이에요.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직은 30대죠. 한참 일에 미쳐 살았던 때가 있었고 워커홀릭이라고 남들이 부르곤 했는데 일하느라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지만 인연이 닿으면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싶었을 즈음 운명의 짝을 만났습니다. 일하는 곳의 거래처 직원으로 만난 그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고 뭐에 홀렸는지 7개월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결혼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집신도 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죠.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님은 남편을 닮아 성품이 고운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라고 생각해. 요즘엔 고부 사이도 다 모녀처럼 지낸다더라. 내가 딸이 없잖니. 내 친구들 만나면 맨날 딸이랑 영화 보러 다니고 차 마시러 다니는 거 얼마나 부러웠는데. 딸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좋네. 자기도 뭐 힘든 거 있으면 어려워 말고 엄마한테 다 얘기해. 엄마는 뭐든지 이해해주는 분이시니까 당신이 말하기도 정말 편할 거야. 이렇게 고부 사이가 좋으니까 내가 다 보기 좋다. 고마워 다들. 남들은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전 정말 좋은데요? 진짜 결혼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유,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더 고맙지. 우리 어쨌든 잘 살아보자. 내가 정말 잘해줄게, 우리 며느리. 결혼한 친구들만 봐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전 정말 스트레스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언제나 다정다감하게 오히려 못 챙겨줘서 안달이셨거든요.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조금 조급해져 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히려 아이가 없어도 된다면서 저에게 부담감을 덜어주시려고 했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아이를 꼭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참 속상하게도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래도 떨칠 순 없었어요. 그래도 난 아이 하나는 낳고 싶어. 결혼은 상상해 본 적 없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다면 아이 하나는 낳고 싶었거든. 너무 조급해 마. 요즘엔 딩크족도 많잖아.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솔직히 아이 낳아서 잘 기르는 것도 힘들 수도. 그래도 우리가 아이 하나 정도는 키울 능력은 있잖아. 난 나 닮은 아이 하나 정말 갖고 싶거든. 그러니까 노력해보자. 그래. 난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랬지. 당신이 원하면 난 무조건 찬성이야.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말이지. 조금 노력해보고 안 되면 병원에 가봐야지 뭐. 나이도 있어서 아무래도 병원에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잖아. 남편은 뭐든지 제 뜻에 따라주었는데 그렇게 반년 정도 노력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자 전 산전검사를 받아보러 갔고 남편도 따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혼자 검사를 하고 오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걸 어쩌나 싶은 마음이 앞서들게 되었어요. 난 정상이래. 당신은 검사해 봤어? 뭐래? 만약 우리 둘 다 정상이면 그냥 기다리면 아기가 오겠지? 궁금해. 뭐래?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 무정자증이래. 아이 못 낳는다고 하네. 어떡하지? 뭐?
무정자증? 그럼 난임이 아니고 아예 불임이라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속은 괜찮은 거야? 무정자증이 충격이긴 한데 나보다 자기한테 미안하지. 자기가 아기 정말 바라고 바랬잖아. 미안해. 면목 없다. 그러게. 정말 무정자증일 줄이야. 그럼, 그래서 우리가 임신이 안 됐던 거였구나.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한 번도 제 인생에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남편도 충격이었지만 정말 절망적이더군요. 하지만 저보다 더 상심했을 남편이 걱정이 되었고, 하루 이틀 고민한 결과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이것이 내 운명이면 받아들여야겠구나 싶은 게 그냥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이가 없는 상상은 해본 적 없지만 남편과 사이가 좋으니 노년에도 둘이서 행복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받아들였어. 이제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요즘 세상에 일부러 애 안 가지는 사람은 많은데 나도 딩크라고 생각하지 뭐. 그러니까 자기도 얼른 마음 추스르고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둘이 잘 살아보는 거야. 고마워. 솔직히 당신이 상심했을 생각에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면목 없다. 미안해 하지 마.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대신 늙어서도 우리 알콩달콩 살자. 아이 없어도 행복하게. 우리 둘이만 생각하면서. 당연하지. 난 네가 무조건 1순위야. 아이가 있어도 변함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밝은 척을 하였고, 이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를 호출하여 방법을 하나 제시하셨는데,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방법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긍정적인 모습에 또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다 들었다. 아휴, 내가 너한테 면목 없다 정말.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요새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 많니? 괜찮으면 아이 하나 입양해서 키우는 게 어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아마 어쩌면 아이가 없는 게 이렇게 좋은 일 하라고 그랬나 보다. 내 주변에도 입양 가정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슴으로 낳는 게 더 와닿는 데잖니. 나도 입양 같은 거 생각해보긴 했는데 자기는 어때? 난 진짜 완전 찬성이야. 자기도 애 하나쯤은 키우고 싶어 했잖아. 입양?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이게 쉬운 문제도 아니니까 고민을 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원래 내가 낳지 않았어도 키우다 보면 다 엄마가 되는 거다. 엄마란 게 별거 있는 줄 아니? 어차피 아이 못 가지는데 입양하자. 나 진짜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어. 정말로. 자기만 허락한다면 바로 가능해. 그래도 강아지 입양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우리가 책임져야 할 아이를 입양하는 건데 고민은 무조건 필요하지. 잘 생각해보고 알려줘. 오히려 너희한테 더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얼마나 좋은 일이야. 아마 그게 평생 잘한 일일걸. 의외로 입양에 대해 호의적인 남편을 보자 생각이 많아졌고, 어차피 아이를 평생 가질 수 없다면 입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입양을 하였는데, 시어머니가 보육원 봉사를 다니다 눈에 띄는 아이가 있다 하여 추천해줬고, 그 아이를 보자 저 역시도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어찌나 맑고 예쁜지 입양을 왜 하는지 알겠더랬죠. 전 그렇게 그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하루하루가 벅차고 의미 있는 나날이었어요. 이런 게 가슴으로 낳은 정이구나 싶은 게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마음이었죠. 오늘 우리 딸이랑 놀이공원 갔다 오려는데 자기가 도시락 좀 싸줘. 우리 엄마한테 도시락 싸달라고 하자. 응, 좋아. 엄마, 소시지랑 유부초밥 해줘요. 나 먹고 싶어. 아빠랑 놀이공원 다녀왔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우리 딸 그렇게 좋아? 알겠어.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해줄게. 자기도 오히려 예원이가 집에 오니까 더 활기찬 것 같아. 그럼 공기가 다르다. 우리들이 살 때도 좋았는데 예원이 있고 나서부터 오히려 집안이 밝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말이라고 하니? 예원이가 있으니 분위기부터 다르지 않니? 이러니까 정말 사람 사는 것 같고 너무 좋다. 어머님이랑 당신도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참 좋네. 예원이도 너무 예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내 운명이겠지. 입양을 고민했던 게 무색할 만큼 행복했고 남편 또한 이렇게 밝은 사람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됐었죠. 내 아이가 아니라도 이렇게 마음으로 품으면 내 자식이 되겠구나 싶은 나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요. 어느 날 남편과 저, 예원이 이렇게 장을 보러 마트를 갔었던 날이었는데 우연히 남편 후배와 후배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고 당황하는 남편이 이상했어요. 선배. 여기서 다 만나네요. 우리 안 본 지 얼마나 됐나? 와, 선배 결혼하고 거의 처음 보는 거 아닌가요? 저 발령받았어요. 아마 선배랑 다시 근무할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만나게 되니까 진짜 좋다. 저 많이 챙겨주세요. 그래. 오랜만이다. 우리가 바빠서 그렇거든. 나중에 연락하자. 내가 연락할게. 자식, 여기 사는구나. 아, 우리 결혼식에 오셨던 분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이 사람 와이프예요. 이런 데서 우연히 만나네요. 예? 예. 형수님, 외모가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눈썰미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애도 많이 컸네. 아주 아빠랑 판박인데? 와, 선배는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형수님이랑 예쁜 딸아이랑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요. 뭐 네가 눈썰미가 좋아. 눈썰미 꽝이면서. 일단 우리가 좀 바빠서 그렇거든. 나중에 연락할게. 나중에 봐. 허겁지겁 후배를 돌려보내는 남편이 참 이상했고 후배와 후배 와이프 또한 당황한 눈빛이었는데 솔직히 남편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원래가 실없는 놈이라며 말하더라고요. 그 후배라는 사람이 당신이랑 예원이 참 많이도 닮았다고 하네? 그래서 그런지 자기랑 진짜 많이 닮은 것 같아. 뭐 가슴으로 나왔으니 닮아 보일 수도 있지. 그리고 자기랑도 많이 닮았어. 이래서 점차 가족이 되는 건가 봐. 그런가? 그래도 그 후배라는 사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던데. 잘 지내봐. 우리 결혼식에도 온 것 같더라. 내가 화장한 거랑 안 한 거랑 너무 달라서 날 못 알아봤나 봐. 너무 웃기지? 앞으로 화장 좀 하고 다녀야겠어. 아우, 창피해 정말. 뭐 내 눈엔 똑같지.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없는 애라니까. 그냥 안 엮이는 게 제일 깔끔해. 그런 놈이랑은. 내 뜻 알지?
남편의 말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는데, 마트에서 만난 후배 와이프를 만났어요. 참 친근하게 다가오는 후배 와이프의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결혼 후 저 역시 이사 오고 나서 친구가 없던 찰나에 후배 와이프를 만나니 정말 반가웠고 살갑게 대해주는 게 참 좋았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까 낮에 마트에서 만났죠? 아까 너무 바쁘게 가셔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여기 아파트 사시는 거예요? 왜 지금 봤지? 저도 여기 사는데. 아, 저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동네 참 낯설었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놓이는걸요? 어머, 그래요? 혹시 이 주변지리 모르면 연락해요. 난 이사 온 지 꽤 돼서 완벽하진 않지만 맛집 정도는 꿰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언니 잘 따라다녀야 되겠다. 남편도 이 도시로 발령나면서 아마 언니 남편분이랑 같이 다시 회사에서 만나게 되려나 보더라고요. 우리 잘 지내봐요. 남편들끼리도 아는 사이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저희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고,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서 동생처럼 살갑게 구는 후배 와이프가 참 좋았거든요. 하지만 웬일인지 남편은 제가 후배 와이프와 친하게 지내는 게 정말 싫은 눈치였고,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본인은 후배와 같은 회사라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한다고 했지만, 제가 그 부부랑 엮이는 건 질색하며 싫어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싫다고 하니 전 남편에게 굳이 얘기하지 않고 남편 후배 와이프와 친하게 지냈는데 성격적으로 괜찮았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남편이랑 후배 와이프랑은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둘이서만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난 글쎄 싫다니까.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후배인데 왜 그 후배 와이프랑 가깝게 지내는 건데? 난 분명 말했어. 자기랑 후배랑 사이가 안 좋다고 내가 그 와이프랑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진짜 웃긴다. 이런 모습 낯설어 정말. 글쎄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 여자도 내 후배랑 똑같겠지. 하여튼 어울리지 마. 분명 말했어. 그 여자랑 어울리는 거 싫다고. 남편이 굳고 반대를 하니 후배 와이프와 어울리기 쉽지 않았지만 성격적으로 너무 잘 맞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 몰래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 나날이었죠. 그러다 문득 후배 와이프가 저에게 고백할 게 있다며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전 그렇게 후배 와이프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정말 쇼킹한 사건을 알게 되었죠. 왜 남편이 후배 와이프와 어울리지 못하겠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는데 충격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는 그때 엎친 데 덮친 격 친정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에겐 정말 충격적인 날이었고 가슴이 미어지는 날이었죠. 무슨 정신으로 장사를 치렀는지도 모른 채 장사가 끝이 났고 아빠 3일장을 치르고 오자 남편이 선심 쓰며 위로주라고 15년 된 산삼주 한 잔을 따라주더라고요. 너무나도 친절한 남편이었지만 전 그 속내를 알았기 때문에 분노에 떨 수밖에 없었죠. 당신 위해서 내가 특별히 여는 거야. 고생 많았지? 이거 산삼주인데 오늘 이거 한 잔 먹고 푹 자. 그래야 좀 슬픔도 있지. 눈물 나게 고맙네.
당신이 이렇게나 아끼는 산삼주도 따주고. 그래, 잘 마실게. 당신 호의 잘 받아 먹어야지. 쭉 들이켜, 쭉. 이게 피로 푸는데 직방이라니까. 꼭 남기지 말고 마셔야 돼. 그리고 마시면 한 잔 더 줄게. 남편이 정말 보물단지 다루듯 아끼는 산삼주를 따라주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싶으면서 이상한 낌새에 심호장과 쓱 바꿨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부어라 마셔라 하였고 잔을 바꾸고 나서 온 집에 역대급 광경이 휘몰아쳤어요. 산삼주를 3잔째 마시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결국 쓰러졌고 주량이 굉장히 센 시어머니였기에 술을 마시다 쓰러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고 남편이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아니, 엄마, 일어나봐. 정신 차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전이 왜 엄마 앞에 있어? 쓰러진 시어머니를 보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남편이 당황하는 틈을 타 짐을 싸서 그 암흑 같은 집에서 나왔어요. 모든 사실은 이러했는데 후배 와이프의 얘기에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전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거 언니한테 얘기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내가 언니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말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남편한테 들은 거야. 언니 혹시 언니 남편 언니가 2번째 부인인 거 몰랐지? 몰랐으면 진짜 대박이다. 8년 전에 결혼했었고 애도 있었대. 남편 말로는 근데 이혼하면서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갔는데 글쎄 재혼한다고 애를 보육원에 데려다 줬다는 거야. 그 사이에 언니 남편은 언니한테 초혼이라고 숨기고 결혼했으니 애를 데려올 수나 있었겠어? 그러니 남의 애인 척 입양한 거지. 언니 딸 키우면서 이상한 거 몰랐어? 근데 그 전 와이프가 이걸 알고 그렇게 압박을 했대잖아. 언니한테 다 불어버린다고. 그러니 어쩌겠어. 걸릴 위기에 놓였는데 그럼 이혼은 당연지사고 위자료며 사기죄로 콩만 먹는 건 눈앞에 보이는 거고. 본인이 술 먹으면서 내 남편한테 얘기했대. 속마음 나온 거지 뭐. 언니한테 수면제 타고 병원에 가둘 거라고. 본인 신고 못하게. 내가 이 말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언니 놀랬지? 그래도 이거 언니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언니 딸 입양하는 것도 시어머니랑 남편이 뭐 서류 작업 다 알아서 했다며. 확인도 안 했어? 입양은 무슨 입양이야. 그냥 호적에 원래도 올라가 있던 딸이었다며. 하여튼 나도 진짜 남편한테 듣고 쇼킹이라 언니한테 말하는 것도 심장 떨려. 뭐?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날 정신병원에 어떻게 보낸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너 이 말이 다 사실이야? 난 그냥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신경 쓰지 말라고 애만 예뻐하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지. 아니 일단 나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아. 혹시라도 이게 문제되면 네 남편 증인 서줄 수 있어? 나 진짜 지금 손 돌리고 네 말 사실이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당연히 되지. 언니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남편도 선배 그렇게 안 봤다고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더라. 그 언니 딸 있잖아. 딸 시켜서 언니가 딸 괴롭히고 손찌검했다고 할 거래. 딸이랑 벌써 병원 가서 진단서도 미리 다 끊어놨다는데? 사람들이 어쩜 그래? 그리고 애초에 전처랑 살 때
정관 수술도 했다던데. 이걸 술 취해서 주절주절 내 남편한테 다 얘기한 거 있지? 조심해, 언니. 후배 와이프가 해준 얘기였는데 전 이 말을 듣자마자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기에 남편의 머리카락과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를 했었고 결과는 99% 일치였어요. 후배 와이프가 했던 얘기가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이 잡것들을 어떻게 할까 싶었고 절 정신병원에 보낼 생각까지 하는 남편이었기에 남편이 주는 모든 걸 먹기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거고 남편은 그걸 틈타 저에게 위로한답시고 산삼주를 주었던 거예요. 그걸 먹고 잠들면 배우자 동의하에 절 병원에 넣으려고 하는 계획이었고요. 그저 전처가 다 불어버리겠다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런 무서운 짓을 계획했다는 것에 충격이었고 그렇게 제가 좋아하던 시어머니마저 한파였다는 것이 정말 더 참을 수 없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저에게 용서를 비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절 입막음하고 병원에 넣을 생각밖에 안 했다는 남편을 보니 절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본인의 딸을 키워줄 엄마가 필요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무산이 될 것 같자 절 치워버리겠다는 심산이 분명했고요. 당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버님 돌아가신 게 충격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한테 연락은 해야지. 연락? 양심 없는 놈. 멀쩡한 척 초혼이라고 속이니 기분 좋니? 예원이도 네 친딸이라며? 다 확인했어. 법원에서 소장 날아갈 거야. 이 모든 사실을 차라리 얘기해주고 용서를 빌었다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 지 잘못은 모르고 날 가둘 심산이었다 이거지? 법원에서 보자고. 당신이랑 단둘이 만나서 얘기할 일 절대 없을 거니까. 내가 이런 남자를 믿었다니 미쳤지. 뭐? 아니, 꿈꿨어? 무슨 헛소리야. 내가 당신을 병원에 왜 가둬? 오해가 있었나 본데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자. 병원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웬 병원? 거봐, 당신의 본심이지 그게. 됐고, 내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 그날 산산주에 수면제 탔잖아. 어머니 먹고 바로 쓰러지는 거 봤어. 그리고 날 병원에 넣으려고 했겠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그리고 무정자증? 애초에 너만 병원 보낸 게 잘못이지. 정관 수술해놓고 어디서 나한테 무정자증이라고 속여? 무정자증은 맞나? 정관 수술했으니 진짜 가지가지다 당신.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현실적이지 않아서 손 떨리고 놀라워. 오해가 있었나 본데 난 자기가 장례 치르고 와서 힘들까봐 다 잊고 저라고 수면제 탄 거였어. 진짜 오해야. 딸 얘긴 못해서 미안해. 그냥 네가 떠나갈까봐 그랬어. 그냥 다시 한번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오해야 진짜. 그 오해 법원에서 설명하시고요. 우리 둘이 볼 일 없을 테니까 그리 알아. 내가 너 무슨 일 있어도 콩밥 먹일 거니 그리 알아. 그리고 남편과의 소송이 시작되었고 일단 재혼인 건 확실했는데 딸아이와 유전자 검사까지 일치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가세는 저에게 기울었죠. 관건은 절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다는 거였는데 그걸 끝까지 잡아 떼더라고요. 하지만 후배 남편은 제 남편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들려주었고 남편이 후배에게 전화로 따지는 내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절 병원에 보내겠다는 얘기를 본인이 인정을 한 녹취였거든요. 갤럭시 핸드폰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어요.
선배가 술 먹고 나한테 했던 얘기 진짜 무서웠고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사람으로선 좀 아니잖아요. 그래도 본인 딸까지 입양해서 잘 키워주려고 했던 분인데 이걸 그냥 간과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쩐지 마트에서 내가 갔던 결혼식에 형수님이 아니었는데 아마 전 전추와의 한 결혼식에 갔던 거였겠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입 다물어. 네가 뭔데 우리 가정에 초를 쳐? 내가 미쳤지. 술만 먹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을 돌리고 싶다. 선배라고 하기도 더럽다. 당신 같은 인간들은 법원의 벌을 받을 게 아니라 삼청교육대 같은 데 가서 힘들게 당해야 되는데. 결국 남편은 결혼 사기죄가 성립이 되었고 저와 이혼까지 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막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계획이 무산되어 결국 결과물이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참 소름이 돋는 게 어린 딸에게까지 제가 괴롭히고 무력을 썼다고 말하라고 종용을 했다는 게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모든 게 탄로가 나자 그제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였는데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 걸 싶은 마음이었죠. 미안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횟가닥 돌았었나 봐. 허구한 날 전처가 압박하지. 네 성격에 이거 알면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그럼 또 나 고소한다 어쩐다 하는 통에 그냥 그게 무서웠어. 내가 그래도 그런 마음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넌 정관 수술까지 받아놓고 무정자증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했지? 그리고 네 딸 데려오려고 했던 거야. 애초에 나 만났을 때부터 돌싱에 애가 있다고 말만 해줬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거짓말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애가 무슨 죄니? 애한테 그런 거짓말까지 시키고. 너도 너지만 예언이도 참 무섭더라. 어린 나이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니. 그에 비해 그 딸인가?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말이 딱이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미안하다,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그리고 진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사죄하고 살게. 니네 엄마도 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내가 잠만 바꿔치기 안 했어도 난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겠지? 무서운 인간들. 제발 용서해줘. 그냥 지금은 네 용서만 바랄 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네가 하라는 거 다 할게. 그러니까 용서만 해주라. 남편은 결국 벌을 받게 되었고 절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 것은 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고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 결혼을 한 것, 절 기만한 것에 대한 죄만을 받게 되었죠. 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절 속였다고 해도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변호사의 말에 낙담하고 있을 때 불현듯 결혼 후 제가 남편 시어머니에게 보태드린 전세 금액과 남편에게 결혼 선물로 준 고가의 시계, 그리고 현금 등이 생각나 반환 소송과 함께 사기죄로 다시 한번 고소하였거든요. 결국 금전적인 이익이 있었던 남편은 사기죄가 성립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 후배가 도와주어 회사에서 해고 통보와 더불어 같은 업계 업중에서 영원히 블랙리스트로 낙인이 찍혔죠. 사람 숨쉬게는 해줘야지.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나 취직도 못해. 네가 합의 안 해줘서 전과자 됐고. 그러게, 누가 그런 행동 하라고 했니? 네 잘못이지. 아직도 모자라. 네가 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 그것도 벌 받았어야 하는데. 평생 속죄하고 살아, 이 나쁜 인간아. 하나밖에 없는 본인 아들 전과자 된 게 니네 엄마한텐 가장 큰 벌이지. 아, 제발 합의 좀 해줘. 그래도 딸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니? 나 일은 어떻게 하라고. 제발 부탁이다. 네 말 맞다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가 엄마랑 딸은 부양하려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전과자로 어떻게 이 업계에서 일하라고. 너 전까지 아니어도 이미 업계에 블랙으로 찍혔어. 우리 업계 좁잖아. 누가 너 같은 사기꾼을 쓰겠니? 겸허히 받아들여. 남편은 딸을 들먹거리며 용서를 바랬지만 더더욱 딸을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애원하며 목 놓아 울었지만 달라지는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3년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옥바지를 하게 되었죠. 내가 빌게. 그냥 한 번만 우리 아들 용서해 다오. 그냥 애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야. 우리 아들이 마음만은 따뜻한 거 알잖니? 마음 따뜻한 사람이 애초에 돌싱인 걸 작정하고 숨기고 저랑 결혼했을까요? 아니, 어머님도 문제죠. 딸처럼 잘해주시길래 정말 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 싶었는데 애초에 캥기는 게 많으니 그렇게 벌벌 떨었던 거겠죠. 정말 성격 같아선 예언이 붙잡고 너네 아빠 교도소 갔고 전과자다 라는 것까지 말해서 얘 충격받게 하고 싶은데 이것까진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애가 무슨 죄겠어요? 부모 잘못 만난 죄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제가 키운 정이 있으니 여기까지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이 애 시켜서 내가 괴롭혔다고 정신병이 있다고 말하라고 했단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애 생각해서 이건 묻어뒀으니까 감사히 여기라고요. 아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른으로서 어른답지 못했어. 애초에 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휘둘려서 같이 장단을 맞췄으니 결국 이 꼴이 났지. 아유, 내 팔자야. 아이고, 늙음하게 아들 옥바라지, 손주딸 뒷바라지 얘. 애초에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면 교도소까지 갈 일은 없었을 텐데 참 미련하죠? 아직도 제가 겪어온 일이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남편과 한참 소송을 할 때 너무 정신이 없기도 했고 정말 후다닥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돌아가신 아빠를 잘 보내드리지 못한 것 같아 두고두고 마음이 쓰였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빠를 잃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졌는데 이 일 때문에 조금이나마 슬픔을 잊었던 것 같아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니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그저 저 나쁜 인간들을 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엔 없었으니까요. 모든 게 마무리될 때 그제야 전 제 아픔을 돌아보고 돌아가신 아빠를 정말 많이 애도했어요. 그리고 꼭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고 5년이 지난 지금 전 좋은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답니다. 이제야 이렇게 글로 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행복해졌어요. 지금 남편은 하나의 거짓도 없이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고 오히려 아빠처럼 절 다독여주고 챙겨주는 사람이죠. 남편 덕분에 많이 밝아졌고 그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살면서 사연 없는 사람 없다지만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쓰고 나니 오히려 과거를 더 털어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가볍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참 많은 걸 경험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여러분들 혹시나마 제 글을 들으시고 위로받으셨음 해요. 저도 이렇게 지금은 잘 살아내고 있으니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미래는 희망차다는 걸 알고 계셨음 합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남편과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현재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통을 주고 있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성격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었죠. 매사에 항상 불만만 가득했던 남편이 저희 아빠와 안 좋은 감정이 쌓이면서부터 집안 전체가 휘청거릴 만큼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항상 부모님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왔었어요. 자연스럽게 제 밑에 동생들을 챙기는 건 당연해지면서 책임감이라는 걸 배울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시댁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배려보다는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려 하는 그런 욕심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의 마찰은 자주 생기게 되었고 서로의 감정은 조금씩 안 좋아지고 말았죠. 결국 큰 싸움이 몇 번씩이나 오고 가게 되면서 눈물을 쏟아낸 적이 자주 있었어요. 그렇게 항상 저와 의견 충돌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데도 갈라서지 않고 살아왔던 이유는 다른 건 없었어요. 오로지 아이들 때문이었죠. 남편은 제가 아이들 때문에 쉽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저는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눈치가 없는 건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막 나가는 행동을 거침없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더욱더 분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당연한 걸 요구했던 건데?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주길 바라는데? 우리 아빠 건강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모르는 거 아니면서 꼭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야? 가시기 전에 제대로 정리를 해달라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큰 사위인데 우리가 장인어른 재산을 제일 많이 물려받아야지. 그건 우리 아빠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당신이 힘겹게 누워 계신 아빠 앞에서 재산 얘기를 꺼내면 기분이 좋으시겠어?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는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아빠 앞에서 한다는 말이 돈 얘기 밖에는 없었냐고. 내가 동생들 본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데 얼굴을 들지도 못했었다고. 원래 돈 문제가 제일 예민한 거야. 그럼 공평하게 나눌 생각이었어?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받을 때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야. 아빠는 위암 말기로 병원에서 투병 중이신 상태셨어요. 정말 힘겹게 버티고 계셨지만 항암 치료가 무의미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곳에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그래도 꾸준히 치료를 받다 보면 분명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2년을 버텨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아빠의 체력도 바닥나게 되면서 암이라는 질병은 무서울 정도로 온몸 구석구석 급격하게 퍼지고 말았어요. 의사는 길면 3달, 짧으면 1달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동안 아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왔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해져가는 아빠의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은 찢어질 만큼 아파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장이라도 툭 건들면 세상 떠나실 것 같은 아빠 앞에서 한다는 말이 돈 얘기밖엔 없었네요. 결국 참다 못한 동생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왜요? 저희랑 얘기 좀 하게 좀 나와 보시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매형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무슨 생각이신지 들어보려고 왔거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뭐 실수라도 했던 거야?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걸 말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장인어른께선 곧 세상을 떠나실 테고 그럼 남겨두신 재산을 우리가 분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 생각인 거야?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나눌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집안의 장녀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었다며? 처남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늦은 시간에 우리 집에 와서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겠어? 나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지. 형부는 지금 저희가 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보여요? 저희는 언니가 아빠 재산 전부 다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형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온 거라고요. 저희 아빠가 그래도 큰 사이라고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제일 많이 챙겨준 거 아시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줬었는데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언니랑 결혼했을 때 솔직히 형부 쥐뿔도 없었잖아요.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가 끝이었는데 열심히 살겠다는 말 한마디 믿고 저희 언니를 형부한테 넘겨줬으면 잘 사는 모습 보여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항상 말만 거창하지 변화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언니는 저희랑 살 때보다 형부랑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제일 불행하다고요. 툭 하면 일도 나가지 않고 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입에 풀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이제는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집안에서 제일 큰 사이로 들어왔는데 철없는 막내처럼 언제까지 지내실 건데요? 처제, 지금 말 다 했어? 어디다 대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당신은 처제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야? 동생들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 행동이라도 똑바로 하면 말을 안 하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으면 지금 시간에 찾아와서 당신한테 불만을 털어놓겠어? 지금까지 참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당신은 그 입이 문제야. 차라리 앞으로 살면서 입을 열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동생들은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쌓아온 터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감정을 터뜨려 버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저희 아빠한테 말을 가리지 않고 뱉었다는 거에 동생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 내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나눈 대화의 결론은 결국 남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면 분명 밤새도록 싸웠겠죠. 남편은 아예 입을 닫고 살겠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단절시켰어요. 속까지 좁아서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이 다녀간 이후 저와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아빠가 계신 병원에 잠깐 들렸는데 병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오길래 동생들이 먼저 와서 아빠를 간호해 드리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제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거기에 더해 시부모님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병실 문을 천천히 열면서 아내 상황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장인어른, 어쩌실 거예요? 남은 시간 저와 좋게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일찍 서두른 이유는 지금 시간이 저와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장인어른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처남이랑 처제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었다고요. 어차피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쓸데없이 말만 길어질 것 같아 대충 마무리하고 돌려보냈거든요. 오늘만큼은 장인어른께 대답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서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가시기 전에 시원하게 정리하시고 떠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재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졌다고 제 아들한테 대충 들었거든요. 그래도 살아계실 때 교통 정리를 하셔야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거죠. 괜히 먼저 세상 떠나시면 재산 싸움이 결국 가족들 싸움으로 번진다니까요. 가족들과 등 돌리고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온 김에 결정하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산 문제를 우리 가족끼리 알아서 할 문제인데 사돈분들께서 직접 나서서 참견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리고 내가 왜 어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었는지 아나? 내 재산을 자네가 참견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면 내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쓸데없이 살쳐서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남기게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주게. 환자 앞에 두고 한다는 말이 돈 얘기 말고는 없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빠 병실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아버님 어머님까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왔네? 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노력하는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애들도 점점 커가는데 우리 집이 상당히 좁은 편이잖아. 장인어른한테 우리가 재산을 많이 받아야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살 거야? 장인어른이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왔는 줄 알아? 왜 당신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데?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한 적 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아빠 재산 받아온다고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럼 처남이랑 처제한테 장인어른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거야? 일단 우리한테 다 넘기고 알아서 배분해주면 되는 거잖아. 언제까지 당신 식구들만 생각할 건데? 어차피 장인어른 세상 떠나면 나는 처남이랑 처제 얼굴 볼 생각 없어. 인연 끊고 살 거라고. 그럼 최대한 우리가 받는 재산이 많아야 하지 않겠어? 원래 집안에서 제일 큰 가장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끼리
재산 문제로 물고 뜯고 한다더라. 내 아들이 큰 사위인 만큼 타당하게 요구하는 거고, 사돈어른께서 좋게 해결해 주시면 그게 문제될 건 없는 거라고. 다 널 위해서 내 아들이 두 팔 걷고 나서는 건데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내면 되겠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꽉 막힌 사람들인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대화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아 결국 아빠 앞에서 이성을 잃은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당황한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괜한 피해를 받고 싶지는 않았는지 병실을 빠져나가시긴 했지만 아빠의 재산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지 잠시 뒤 남편이 시부모님을 보내고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옆에 다시 앉아 저에게 이해할 수 없다고 다시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누면 누구 코에 붙이겠소. 장인어른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살던 집도 처분됐고 장인어른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처남이랑 처제 업어 키우듯이 했었다면서요. 어렸을 적부터 온갖 고생 다 하며 살아왔었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저는 장모님을 뵙지는 못했었지만 분명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을걸요. 저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밑에 처남이랑 처제도 살펴주지 않겠어요? 그만하라고 얘기했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좋겠냐고. 아빠가 알아서 정리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아빠 재산에 집착을 하는 건데? 나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당신이 계속 돈 문제를 거론하면 잘 지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좋은 감정으로 서로 얼굴 보며 지낼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 아빠 앞에서 가족들과 등을 보이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아빠 앞에서 재산 얘기 꺼내면 나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당신 때문에 동생들과 등 돌리고 살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병실에서 나가줘.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그거 가지고 엄청 저울질 하시네. 장인어른 때문에 이 사람이랑 제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더러워서 안 받을 거고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장인어른 얼굴 보러 올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장례식장에서나 뵐 것 같습니다. 남편의 독설에 충격을 받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을 올리려 하자 아빠가 제 옷깃을 잡으며 참으라고 그냥 넘어가길 바라시길래 한숨을 내쉬면서 자리에 앉아 남편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아빠도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남편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이럴 때 엄마라도 옆에 계셨다면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을 텐데 저에게 조언해 주실 분이 더 이상 안 계신다는 거에 너무 괴롭기만 했었어요. 아빠는 제가 앞으로 잘 헤쳐나갈 거라며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빠도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신지 저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조언을 해 주셨죠.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동생들이 병실로 들어왔고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는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게 병실에서 저희 가족들은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고 먼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챙겨주면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시댁에 갔을 게 뻔하지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전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까지 재운 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셨다고 급하게 수술실로 옮겨지긴 했지만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죠.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서둘러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저 또한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가 무사히 수술실에서 나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잠시 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네요. 수술 도중 쇼크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못하셨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떠나신 아빠의 모습에 저희 가족은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버리신 아빠는 자식들이 오열을 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부모님과 남편이 뒤늦게 병원으로 오긴 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게 시부모와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들 같아 보였습니다. 최대한 몸의 안정을 취해야 하셨는데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분노한 눈빛으로 남편과 시부모님을 쳐다보자 시모는 저를 보면서 위로를 해 주시기는커녕 돈 얘기부터 꺼내셨어요. 그래서 사돈어른께서 재산은 어떻게 하시겠대? 무슨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을 거 아니야? 그냥 가신 건 아닐 텐데 유언장 같은 건 없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시면서 돈 얘기가 입 밖으로 나와요? 방금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그럼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떠난 사람한테 예의는 무슨? 남긴 거나 받아가면 되는 거지. 재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빨리 말해. 그렇게 질질 끄는 거 상당히 피곤하다. 동생들 다 주기로 했어요. 저는 아빠가 남긴 재산 필요 없거든요. 동생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제 마음이 편하고 아빠도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장인어른 재산을 처남이랑 처제한테 전부 다 주겠다고? 제정신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입 아프게 얘기했는지 몰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 살지 못할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재산 얘기부터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거야? 당신이랑 그만하고 싶어. 우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아. 나는 내 자식들과 동생들을 지킬 거야. 애들이 당신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 우리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키우고 싶을 뿐이야.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이혼하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긋지긋한 우리 관계 그만 끝내자.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당황하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마음 변하지 않았고 더 이상은 남편한테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부모님이 무언가를 들고 들어와 상의의 봉지에 담겨있던 것들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며 물어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박스에 담겨있던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지금 어쩌자는 거죠? 여기가 호프집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텐데 웃고 떠들면서 맥주에 치킨 뜯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원래 우리 가족끼리 치킨 시켜 먹을 예정이었어.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주문해 놓은 걸 먹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장례식장 음식은 나한테 맞지 않아서 좀 먹겠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아까 제대로 먹지 못한 거 더 맛없어지기 전에 해치워 먹으려는 건데 상관없잖아. 아까는 너무 정신없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형부 정말 너무하시네요. 언니, 좀 전에 아빠가 세상 떠나셨을 때 형부가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양념 범벅인 닭다리를 뜯으며 멀리에서 언니 우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그냥 넘어갔었거든? 그런데 여기 와서도 이러고 있는 거야? 형부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지 못하죠. 아이, 아까 얘기했잖아. 너무 배가 고파서 부모님이랑 먹으려고 치킨 시켰는데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라 일단 배 좀 채우려고 닭다리 한 개 뜯었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같이 죽냐? 지금은 아까 먹고 남은 것 좀 먹겠다는 건데 얼굴까지 붉혀야 되겠어?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너무하네. 그러고 보니 장인어른께서도 살아계실 때 치킨을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병원에 계시면서 못 드셔서 내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영정사진 옆에다 올려드려야 되겠네. 남편이 먹던 치킨을 양념에 버무린 뒤 미소를 띠고 있는 아빠 영정사진 앞에 가더니 치킨을 들고 아빠 보고 드셔보라며 사진을 범벅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걸 본 저희 식구는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한테 달려가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도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달려들자 동생들까지 합세하면서 아빠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빠의 지인분들께서 겨우 뜯어 말리셔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남편은 술이 좀 과했는지 치킨이 들어있던 박스를 들어 아빠의 영정사진을 향해 집어 던졌고 부딪힘과 동시에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영정사진은 와장창 깨지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네요. 남편은 끝까지 재산 때문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니 세상 떠나서도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줬냐며 아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저는 가방에 있던 이혼장을 집어 던지면서 아빠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을 공개하는 순간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된다며 제가 들고 있던 유언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었죠. 유언장에는 남편이 그동안 저희 가족 몰래 아빠를 따로 만나
재산을 토해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아빠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저에게가 아닌 동생들에게 모두 넘겨주겠다는 아빠의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녹음해 둔 파일이 있었는데 그 안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아빠의 재산을 전부 넘겨주지 않는다면 저희 동생들이 무사하지 않을 거고 저와도 좋게 이혼하지 않을 거라며 애들 친권까지 빼서 내칠 거라는 막말을 하면서 병실에 물건까지 아빠에게 집어 던졌고 세상 떠나기 전에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서로가 사이좋게 재산을 분배하면 좋지 않겠냐고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은 아빠한테 독서를 퍼부으면서 난리를 쳤었고 시부모님까지 몰래와서 본인 아들한테 재산을 넘겨줘야 앞으로 며느리의 인생길이 편해질 거라는 말로 압박을 가하셨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신 아빠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던 거고 동생들한테 재산들이 전부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분노했지만 남편이 더 이상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재산 문제로 저와 상의를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대충 듣게 되었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진 상태였죠. 동생들은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삶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빠의 재산이 동생들에게 가길 원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었지만 제가 앞으로 동생들의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되고 결혼 생활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 저 또한 바랬기 때문에 아빠의 재산은 동생들이 나눠 가지길 원했었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면서 난리를 쳤지만 더는 들을 필요 없었고 장례식장에서 난리친 거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아빠의 재산으로 사업을 계획하려 했었지만 혼자서 모든 걸 독차지하려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었네요.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지 못했다는 거에 분노를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끝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혼을 했지만 남편의 화가 시부모님께 가게 되었는지 자기가 속으로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진행했다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시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홀라당 넘어가 버려 집도 없이 친척집 전전하며 생활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네요. 만약 남편이 저희 아빠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해서 사업을 했었다면 아마 쫄딱 망했을 테고 동생들의 삶에 변화도 없었겠죠. 동생들은 자신들만 아빠의 재산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저와 아이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돈이 적지 않게 필요할 거라며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주었어요. 남편 때문에 저희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뻔했지만 혹을 떼버리고 나니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차반 같았던 남편과 더 이상은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드디어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인생의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집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해보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두 모자의 행동이 사람이 할 짓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용서받지 못할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러서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저와 엄마가 사정을 봐주고 그만큼 베풀어줬으면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이혼을 선택했어요. 황당한 건 아직까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그동안 함께 해왔던 세월이 너무 후회스럽고 아깝더라고요. 문제의 시작은 시모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이미 짐까지 풀어놓고 남편과 치킨을 배달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선택한 행동에 당황스러워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따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시모가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에 같이 다녀왔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거라는 의사의 말 때문에 우울증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만 같이 있어주기로 했다며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상황 파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거실로 나오게 되었죠. 웃으면서 치킨을 뜯고 있던 시모는 저보고 같이 앉아서 먹자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아 표정 관리가 안 되자 눈치가 보였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애는 내가 봐주면 되잖아. 네가 불편해하지 않게 내가 잘할 테니까 너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된다. 없는 듯이 지낼 테니 신경 안 써도 돼. 어머님이랑 한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말을 하셔도 한 지붕 아래에서 살다 보면 마찰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랑도 성격이 안 맞아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얼마나 잦은데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병원에서 우울증 때문에 혼자 있는 것보단 같이 지내는 게 회복하는 데 좋다곤 했다지만 이 방법은 되려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주지 않겠어요? 차라리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하는 게 여러모로 서로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우울증이 와서 지금 힘들다는데 이렇게까지 냉정할 필요는 없잖아. 잠깐 지내는 건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돼? 그래,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랑 함께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내가 같이 있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사지 멀쩡한데 가만히 있겠니? 집안일도 하고 애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여기 있는 동안 집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건 거의 다 해줄 테니 우리 좋게 지낼 수 없을까? 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좀 하자.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미안하긴 하지만 나도 오죽급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되레 저에게 큰소리치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시모를 바라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예 눌러붙을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고집으로 당분간만 지켜보기로 했는데 예상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저와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예상한 결과였기 때문에 크게 실망스러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과 따로 집 밖에 있을 때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던 거야. 지금 집안 꼴을 봐봐. 저게 사람 사는 집이야? 처음에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들어왔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신경 쓰지 않게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주고 애도 봐준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데 기분이 좋겠어? 요즘엔 먹기만 하고 설거지조차 하지 않으시잖아. 딱 한 달 지났어. 1년도 아닌 한 달이라고.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시면 본인이 먹은 것 정도는 설거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당신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 애 키우는 집이면 깔끔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된 게 전보다 더 심해졌어? 아휴, 그만 좀 해라.
얼마나 지저분해졌다고 그러는 거야? 사람 사는 집이 다 똑같지. 지우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가정부야?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아, 그래서 집안꼴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요양이 필요해서? 음식 먹은 봉지는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어머님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세탁기 한번 안 돌리고 도대체 왜 씻지는 않으시는 건데? 몸에서 냄새 나는 건 알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애를 놓고 마음 편히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 일주일 내로 당장 나가시라고 당신이 말씀드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함께 사는 공간에서 기본적인 건 해야지. 도대체 저게 무슨 민폐야? 저것도 다 우울증에서 오는 거라고.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우리랑 함께 사는 게 편하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지. 불편하면 저러겠어? 전에 살던 집도 며칠 전에 처분돼서 지금 갈 데도 없잖아.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당신도 잘 알지? 혼자 외로우셔서 그런 거라고. 웃기고 있네. 어머님이 외로우셔서 지금 저러시는 걸로 보여? 아버님이 왜 세상 떠나셨는지 벌써 까먹은 거야? 어머님이 아버님을 하도 못살게 굴어서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던 거 몰라? 어머님이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지?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성격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때 술만 먹으면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아버님과 얼굴만 마주하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젊은 시절에 형편없는 남자 만나서 나이 들어서도 궁상맞게 살아야 된다고 평생 힘들게 일만 해오신 아버님한테 욕을 퍼부었을 때 견디지 못해 집 밖으로 나가셨다가 사고가 난 거 몰라? 그 일을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어. 어머님 저러시는 거 완전 가면 쓴 두 얼굴이라고. 솔직히 어머님이 우울증 걸렸다고 했을 때부터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누구 때문에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지난 일을 뭐하러 꺼내? 우리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속으론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좀 이해해주면서 살아. 아니, 난 더 이상 이해 못 해주겠어. 서로 잘해도 모자랄 판에 약속도 지키지 않은 어머님이랑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까 당장 집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려. 저 집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고 지금 권리 주장하는 거야? 정말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네. 나도 너랑 같이 사는 게 편한 줄 알아? 지긋지긋하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웬만하면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집이 돼지우리 마냥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사람 사는 집안꼴이 아니라서 저도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시모는 우울증이 아니라 시부가 떠난 뒤 입이 근질거리고 괴롭힐 사람이 없어져서 저희 집에 온 걸로밖에 안 보일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들이 적응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도 점점 더 안 좋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시모는 이런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이번 달 안으로 집 알아보셔서 그만 나가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나보고 지금 나가라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어쨌길래 나가라는 거니? 나도 이 집에 살면서 마음 편한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붙어 있는 건데 어떻게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내칠 수가 있는 거니? 너희들 좀 전에 나갔다 오더니 싸우고 들어온 거야? 네, 어머님 때문에 저희 이혼하게 생겼어요.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에요? 돼지우리지? 저도 정말 많이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봐드리겠어요. 어머님은 우울증이라면서 왜 약은 건들지도 않으세요?
저 약봉지들 보세요. 타놓기만 하지 한 번도 먹은 흔적은 없잖아요. 우울증은 그냥 하는 말이고 혼자 있는 게 심심하니까 빨래 해주고 밥 해주는 며느리 집에서 살고 싶어 우울증 핑계로 들어온 거잖아요. 아, 그만 좀 하라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래? 지금 저 모습이 정상인 것 같아? 우울증은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정상인 것 같이 보여도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 당신이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가 달라고 했잖아.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가는 게 더 안 좋은 거 알면서 그래? 그러니까 얼굴 붉히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이러는 게 오히려 도움 안 되는 거 몰라? 당신이 근처로 집 알아봐 드려. 이게 아주 좋게 얘기하니까 시애미를 아주 우습게 보네.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야?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내 성격 몰라서 그래?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너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니? 너는 집안의 가장이란 놈이 마누라한테 찍소리 못해서 잡혀 살기나 하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나는 평생 이 집에서 붙어 살 거니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어느 시애미가 며느리 집에서 집안일을 하니? 막 나가는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작은 방에 있던 시모의 짐을 챙겨 거실 밖으로 전부 꺼내 놓았어요. 막무가내인 시모와 제 편이 아닌 남편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효자 아들 평생 끼고 살라며 남편의 옷들도 전부 거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두 모자는 저보고 뭐 하는 짓이냐며 얼굴을 붉히면서 저를 막아섰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더는 두 모자를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남편과도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두 모자는 분노한 저를 말렸고 저는 두 모자의 짐을 거실 밖으로 전부 빼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벨소리에 잠깐 동안 흥분이 가라앉게 된 저는 연락이 온 번호를 보게 됐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숨을 고른 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낮에 전화 통화를 하지 늦은 저녁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데 예고도 없이 전화가 와서 느낌이 좋지 않아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였죠. 저희 집과 친정의 거리가 꽤 먼 편인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두 모자도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곤 뒤따라 오려 하길래 집 정리하고 애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두 모자와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것보다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그렇게 도착한 뒤 엄마의 몸 상태를 확인했는데 일어나지 못하시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 식당을 운영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척추 압박 골절이 돼서 몇 달간 꼼짝없이 움직이지 않고 쉬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다행히 뇌출혈이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엄마 곁에서 간호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며칠 뒤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었는데요. 저는 아빠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워낙 어렸을 적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힘들게 키워주셨죠. 아빠랑 둘이서 장사하시던 식당을 떠나고 싶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한 곳에 계셨지만 워낙 식당 일을 오래 하셔서 몸에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몇 달간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엄마를 집으로 모신 뒤 두 모자에게 진지하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랑 어머님이 당분간 저희 엄마를 잘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집에서 나가기 싫고 같이 지내고 싶다고 했으면 제가 부탁하는 것도 들어주셔야죠. 일방적으로 저만 희생하는 건 아니죠. 아까 전화통화로 이 사람한테 대충 설명했지만 저희 엄마가 몇 달간 허리 때문에 누워만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어머님이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서로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서로 얻는 게 있어야 균형이 맞는 거죠. 어머님은 혼자서 지내고 싶지 않아서 저희 집에 눌러 앉으셨으면 제가 부탁하는 걸 들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노력해야 잘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사돈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온 건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나도 받은 만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네가 좀 이해해주고 넓게 생각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다니까.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은 그만 잊어버리고 앞으로 서로 좀 잘 좀 지내자.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 눈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가족 일이라면 양팔 걷고 나서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일에만 집중해. 엄마가 못하는 건 내가 뒤에서 또 챙겨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지내는 거다. 글쎄,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거겠지. 서로 원하는 걸 얻으려면 같이 잘해야 되는데 당신이랑 어머님이 내가 부탁한 걸 잘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오래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 앞으로는 제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탁하는 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노력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네가 2번이나 얘기했는데 전처럼 똑같이 행동하겠니? 그나저나 사부인께서 앞으로 2달 정도 요양을 해야 된다고? 2달에서 3달간 화장실을 제외하곤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한대요. 허리 쪽 인대가 늘어나면서 척추 압박 골절까지 생겨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가 봐요. 아무래도 식당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 허리를 자주 반복해서 쓰니까 무리가 온 것 같은데 좀 쉬면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병원에 있을 때 저희 엄마가 허리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남편한테 설명한 뒤 회복하는 시간 동안 요양시설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남편이 시모와 대화가 끝났다면서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라고 했어요. 시모가 예전에 요양시설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를 보살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을 하더니 남보단 그래도 가족이 편하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날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저도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진 거라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일단 집으로 모신 거였고 화가 났지만 시모가 그동안 저희 집에서 얹혀 사신 걸 생각하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부탁하게 된 거였고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전원주택이라 방이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불편함 없이 같이 지낼 수 있긴 했었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시모가 간호를 잘해주냐고 여쭤봤는데 많이 도와주고 있다면서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하필 엄마가 다치셨을 때 일이 한창 바쁜 시기라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서 일이 바쁜데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걸 보곤 부장님께서 반차를 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없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말만 믿고 있을 수 없어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부장님이 반차를 내주셨을 때 거절하지 않고 급하게 집으로 향했었죠. 엄마가 항상 저에게 2 모자가 잘 챙겨준다고 했지만
뭔가 느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불시에 집에 발을 들인 순간 경악할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고 두 모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엄마 방에서 시모의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출근 중이어야 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느낌이 좋지 않아 문틈 사이로 방 안을 지켜봤는데 그때 시모가 누워있는 저희 엄마의 얼굴에 생선 대가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곤 시모의 입에서 쏟아지는 막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려왔어요. 허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거지. 손은 멀쩡하잖아요. 다 발라먹긴 했는데 잘 보면 뜯어먹을 게 몇 군데 보일 겁니다. 일단 그걸로 욕이나 좀 하세요. 엄마, 그래도 살도 없는 다 발린 생선 대가리를 장모님 얼굴에 던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알면 노발대발 난리도 아닐 텐데. 사돈이 그럴 성격인 것 같아? 멀리 지방에서 지내는데 괜히 사돈 때문에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자기 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러 바치겠어? 그러는 순간 내가 며느리 가만둘 것 같아? 사돈, 상황 파악 잘하세요. 그리고 너는 어두육미라는 말도 모르니? 생선은 몸보다 머리가 맛있는 법이야. 뭐 하세요? 옆에 떨어진 조기머리 마저 뜯지 않고 이 집에서 사는 거 눈치 보여 죽겠는데 사돈 때문에 더 힘들어져서 제가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하필 타이밍도 참 거지 같네. 주식으로 돈을 다 말아먹어서 오갈 데도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는데 사돈 평간호나 하고 앉아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 처분한 걸로 우리 집 근처로 알아보라고 했는데 큰돈 좀 만져보겠다고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가지고 있던 전 재산 전부 다 날렸잖아요. 엄마 때문에 나도 그 사람 몰래 가지고 있던 돈 전부 다 쏟아 부은 거 알죠? 카드론까지 받아서 그 사람이 알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요. 장모님, 이 일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희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그 사람만 보려 하지 말고 어머님 손주도 생각을 하셔야죠. 니들이 인간이야? 내 딸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딸 등골이나 빼먹으려 들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사람은 항상 그 입이 문제야. 조용히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모는 밥풀이 묻어있던 밥숟가락을 들더니 저희 엄마의 입술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두 눈이 돌아버려 문을 활짝 열자마자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거실로 끌고 나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머리털을 전부 다 뽑아버렸습니다. 제가 불시에 나타나자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잠깐 동안 당황하더니 시모가 살려달라는 말에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말리려 하길래 시모를 패대기 친 뒤 남편의 얼굴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을 하면서 난리를 치자 두 모자는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집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저는 두 사람을 향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분노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보이시는데 제 마음은 찢어질 것처럼 아파지더라고요. 저 또한 엄마의 입술 주위에 묻어있는 밥풀과 옆에 떨어져 있는 다 발린 생선 대가리를 치우면서 눈물을 흘렸고 두 모자를 절대로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엄마를 안정시켜드린 뒤 집안에 있던 두 모자의 물건들을 전부 다 빼서 집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폐기 처분하고 있는데 두 모자가 급하게 도망을 치는 바람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갔는지 제가 집어던진 신발을 주워 신고 천천히 저에게 다가와 말을 붙이려 하길래
현관문 앞에 있던 우산으로 남편을 향해 휘두르면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며 좀 전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했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게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더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달려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좀 전에 제가 들었던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려 오갈 데가 없다며 집을 구할 돈을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사정을 봐달라고 하길래 다리를 잡고 있던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대꾸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라고 판단했고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어요. 두 모자 행동을 어느 누가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은 이미 저 몰래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돌려막기까지 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볼 수 없어 이혼을 선택했고 그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재산 분할 중 제가 받을 위자료를 포함해서 더 받아낸 뒤 남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어떠한 접근도 전부 다 차단을 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생활고에 많이 힘들었는지 시모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언성을 높이면서 다툰 적이 있었는지 두 모자가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남편이 시모를 밀치면서 뒤로 넘어짐과 동시에 상당히 큰 사고를 당했다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어요. 경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시모가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카드론 대출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모가 사고로 인해 경추 손상 전신마비까지 와버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되었죠. 이 문제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저와 엄마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데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오열을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는지 땅을 쳤지만 본인이 저지른 업보이니 어쩌겠어요.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겠죠.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부부 생활이 시모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시부가 집을 뛰쳐나가셨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시모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지금쯤 땅을 치고 있겠죠. 두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징인 것 같네요. 앞으로 평생 자신들의 과거를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 간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보단 배려와 평화를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